아프리카 서부 나이지리아의 최대 도시 라고스. 이 도시는 오랫동안 국가의 경제와 행정, 군사 기능이 집중된 중심지였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인구 밀집 도시가 되기 전 라고스는 전혀 다른 모습의 도시였다. 나이지리아는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령 나이지리아라는 이름 아래 식민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시설들이 곳곳에 세워졌다. 라고스 북부 이케자 지역에 자리 잡은 이케자 캐논먼트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이 군부대는 1960년 나이지리아가 독립한 이후에도 해체되지 않았다. 독립정부는 식민지 시절에 남겨진 군사시설을 국가 방위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라고스는 수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농촌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도시의 경계는 빠르게 확장됐다. 주변에는 주택가와 시장, 학교, 교회가 들어섰고 군부대는 더 이상 외곽의 시설이 아니었다. 그곳은 어느새 도시 한가운데에 남겨진 군사시설이 되어 있었다. 이케자 군부대에는 단순한 병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군의 핵심 탄약 보관소 중 하나였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탄약과 폭발물, 수류탄과 로켓탄, 대공탄과 포탄이 대형 무기고에 밀집되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무기고는 처음부터 이런 규모를 감당하도록 설계된 시설이 아니었다. 시설은 노후했고 보관 환경 역시 열악했다. 고온과 습도가 높은 열대기후는 탄약 보관에 치명적인 조건이었다.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군부대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됐고 무기 취급과 보관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주민단체는 군부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도시 한가운데 무기고를 두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빈번히 묵살되었다. 군부대는 국가 안보의 영역이었고 시민들의 우려는 항상 뒤로 밀려났다. 위험은 그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2002년 1월 27일 일요일이었다. 이케자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사람들은 시장으로 향했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놀았다. 군부대 담장 바로 옆에는 노점과 상점이 늘어서 있었다. 비공식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 누구도 이날이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오후가 지나가던 시각, 이케자 군부대 담장 바로 바깥에 형성된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 불이 보였을 때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스 시장에서는 전기 합선이나 조리 불꽃으로 인한 작은 화재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점 하나에서 피어오른 불길은 천막과 나무 구조물을 타고 주변 상점으로 옮겨 붙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천, 종이 상자가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타들어갔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물을 끼얹고 천으로 불을 덮으며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일부는 인근 소방서에 신고했고 군부대 쪽에도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불길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속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날의 바람이었다. 불어오던 바람은 불길을 시장 안쪽이 아니라 군부대 담장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렇게 연기와 불씨가 담장을 넘어 군부대 내부로 흘러들어갔다. 그때부터 불길은 더 이상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 불은 이미 여러 지점으로 번져 있었다. 진입로는 혼잡했고 시장 안은 사람들로 뒤엉켜 있었다. 소방대가 군부대 내부로 진입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군사시설이라는 특성상 출입과 접근에는 제한이 있었고 초기 대응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불은 군부대 안쪽의 건물들로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 된다. 불길이 향하는 곳에는 앞서 말한 탄약과 폭발물이 보관된 대형 무기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길이 이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은 군부대 내부에서도 인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말았다. 연기와 열기가 무기고 인근까지 도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만다. 그리고 오후 6시 무렵 무기고 내부 어딘가에서 마침내 임계점이 무너졌다. 첫 번째 폭발은 단순한 폭음이 아니었다.
순간적인 섬광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폭발음은 도시 전체를 강타하듯 울려 퍼졌다. 땅이 흔들렸고 공기가 압축되었다가 한꺼번에 밀려나갔다. 그리고 무기고 안에 있던 탄약들이 그 충격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수류탄과 포탄, 각종 탄약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렇게 폭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잠시의 공백 뒤 또 다른 폭음이 뒤따랐고 곧이어 더 큰 폭발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렇게 순식간에 파편과 불발탄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일부는 수백 미터 밖으로, 일부는 1km가 넘는 거리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진 불발탄은 지면에 닿은 뒤 다시 폭발을 일으켰다. 끔찍하게 들려오는 연쇄적인 폭음 속에서 도시는 패닉에 빠졌다. 15km 떨어진 지역에서는 건물의 유리창이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깨졌고 50km 밖에서도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그 순간 이케자 일대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다. 그곳은 전쟁터와 다름없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일부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했으며 또 일부는 내전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살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들이 도망칠 곳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군부대 인근에는 오케아파라 불리는 운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운하는 평소에는 배수와 하수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넓고 깊은 인공수로였다. 운하는 콘크리트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수면은 어둡고 탁했으며 곳곳에는 쓰레기와 잔해가 떠다녔다. 폭발이 이어지던 순간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방향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다. 한쪽에서는 군부대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불길과 폭발이 계속됐고 다른 쪽은 이미 혼란에 빠진 도로와 인파로 뒤엉킨 주거지역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먼저 운하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폭발음을 피해 사람 몇 명이 운하 방향으로 움직이자 그 장면은 순식간에 신호처럼 퍼져나갔다. 저쪽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저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선택의 근거가 되었다. 그 순간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뒤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운하 쪽으로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군중심리가 작용했다. 누군가 멈추거나 돌아서려 하면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가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앞사람의 등을 밀며 움직였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운하에 다다른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곳이 안전한지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 앞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었고 그 장면은 또 하나의 신호가 되었다. 뛰어내리면 산다. 그 생각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 집단적 착각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압박과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을 피해 하나둘씩 운하로 뛰어들었다. 그 선택은 자발적이라기보다 거의 반사적인 행동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수영을 할 줄 몰랐다. 평소에 물에 들어갈 이유도 그럴 환경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물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았고 패닉에 빠진 채 허우적거렸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물 위로 올라오려 했고 누군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차가운 물속에서 비명은 곧 소리 없는 몸짓으로 바뀌었다. 구조를 요청할 틈도 도움을 줄 여유도 없었다. 이날 사망자 중 많은 사람들이 폭발이 아니라 이 운하에서 익사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비율이 어린이 희생자였다고 한다. 그들은 불길을 피해 달아났지만 공포에 이끌려 또 다른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렇게 이어진 폭발은 밤새 지속되었다.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폭음이 다시 도시를 흔들었다. 사람들은 폭발이 언제 끝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도시는 잠들지 못한 채 공포 속에 갇혀 있었다. 주민들은 집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다음 폭발을 기다렸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폭음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불길은 꺼져갔지만 도시에는 침묵이 남았다. 그 침묵은 안도감이 아니라 무언의 충격에 가까웠다. 그렇게 폭발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본격적인 구조와 수습이 시작될 수 있었다. 군과 경찰, 소방대, 구급대가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극도로 위험했다. 군부대 안팎에는 폭발하지 않은 탄약과 수류탄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조작업은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도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은 먼저 위험 지역을 구분하고 불발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해야 했다. 그 사이에도 운하 주변과 무너진 건물 아래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조심스럽게 잔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잔해를 옮기던 중 작은 폭발음이라도 들리면 모두가 즉시 몸을 낮춰야만 했다. 그때 도시 전체가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구조와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야 참사의 규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만 최소 1000명. 그러나 이 숫자는 모든 죽음을 담아내지 못했다. 폭발 직후의 혼란 속에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신들, 그리고 운하에서 발견된 희생자들 중 기록에 남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과 구호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공식 발표보다 더 많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비공식 추정은 1,500명 이상까지 거론되었다. 또한 부상자는 최소 5,000명 이상, 화상과 파편상, 폭발 충격으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과 청력 손실까지 부상의 형태도 다양했다. 더불어 2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 붕괴와 화재로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많은 가족이 임시 대피소로 옮겨져야 했다. 사고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케자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식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이케자 군부대 무기고는 오랜 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량의 탄약과 폭발물이 도심 인근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미 사고 이전부터 주민들과 일부 행정당국은 군부대 이전과 무기고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 경고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군 당국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지만 사고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명확한 개인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책임은 조직 내부의 문제로 흡수되었고 외부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조사는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다는 평가가 피해자와 유가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한편 사고 직후 정부는 재해구호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일시적인 금전 지원이 지급되었고 실종자와 일부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호금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보상이라기보다는 긴급 완화 조치에 가까웠다. 지급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모든 피해자가 동등하게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일부 가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많은 유가족은 약속된 추가 보상이 끝내 이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뒤에도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사고의 원인은 규명되었지만 그 책임은 끝내 명확히 귀속되지 않았다. 이케자 폭발 사고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구조, 그리고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무시된 경고, 그리고 사후에 흐려진 책임, 이 모든 것이 겹쳐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남아있다.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책임지는가?